1953년 세계 지도 위에서 사라질 뻔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3년간의 전쟁으로 국토의 절반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폐허 위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공장은 불탔고 철도는 끊겼으며 먹을 것이 없어 풀뿌리로 연명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때 전 세계가 이 나라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영국 런던, 미국 워싱턴, 유럽 각국의 회의실에서 경제학자들이 모여 이 나라의 미래를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하나같이 똑같았습니다. 자원이 없다. 기술이 없다. 자본이 없다. 이 나라가 스스로 일어서는 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한 전문가가 보고서를 덮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00년이 걸려도 선진국은 불가능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70년, 그 회의실에 있던 학자들 중 한 명이 전 세계를 향해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25년간 수십 개 국가의 흥망성쇠를 연구해온 영국의 석학, 국제개발경제학자 데이빗 톰슨, 냉철한 데이터주의자로 유명했던 그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불가능하다던 나라, 희망이 없다던 나라, 100년이 걸려도 안 된다던 나라. 그런데 그 나라는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것도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수많은 나라들이 원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나라만 성공한 걸까요? 왜 이 나라만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낱낱이 밝히려 합니다. 1953년 한반도 전역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가 거리를 뒤덮었고 불에 탄 공장터에서는 아직도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도로는 끊어졌고 철로는 뒤틀렸으며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아 폐허 사이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절 기록 사진을 처음 봤을 때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건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잿더미였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영국 재무부에서 정책 자문을 했고 BBC와 뉴욕타임스 경제 아카이브를 25년간 분석해온 국제개발경제학자입니다. 지금은 런던 정경대에서 초빙연구원으로 있죠. 제 일은 단순합니다. 국가의 체질을 진단하고 회복 가능성을 숫자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동정심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경제학자에게 필요한 건 희망이 아니라 데이터니까요. 그런 제가 1950년대 한국 자료를 펼쳐들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 같은 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십니까? 당시 아프리카 최빈국들보다도 낮은 수치였습니다. 산업 기반은 전무했고 지하 자원도 없었으며 기술력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전쟁으로 국토의 절반이 초토화됐고 남은 것이라곤 굶주린 국민들뿐이었죠. BBC 아카이브에서 1960년대 다큐멘터리 원본을 찾아봤습니다. 서구 전문가들의 평가는 한결같았습니다. 이 나라는 외부 원조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다. 뉴욕타임스 기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조 의존 국가, 자립 가능성 희박. 저는 런던 회의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한국 보고서를 검토했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서류를 덮으며 누군가 말했죠. 100년은 걸릴 것이다. 회의실에 있던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100년이 아니라 영원히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점잖게 표현한 것뿐이었죠. 그때 우리는 한국을 영구적 후발국이라 불렀습니다.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었죠. 저 역시 그 판결문에 서명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1997년 저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터지기 직전이었죠. 아시아 경제 위기 분석을 위해 급하게 파견된 겁니다. 솔직히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무너지기 직전의 나라를 볼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공항에서 도심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자동차들이 빼곡했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제가 자료로만 보던 그 폐허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단 40여 년 만에 이게 가능하다고요? 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수치상으로는 위기가 맞았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고 있었고
기업들은 줄줄이 쓰러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진 이 도시는 제가 알던 후진국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제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경제학자로서 저는 늘 숫자를 믿어왔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훈련시켜 왔죠. 그런데 그날 서울 거리를 지나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처음부터 뭔가 크게 잘못 본 건 아닐까?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모든 판단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게 될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뒤 저는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분명히 외환위기 직전에 나라를 보러 간 것이었는데 제 머릿속에 남은 건 무너지는 경제가 아니라 그 도시의 활기였습니다. 고층 빌딩 숲,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40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곳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 런던으로 돌아오자마자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뭔가 제가 크게 놓친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BBC 아카이브부터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다큐멘터리 원본 필름, 1970년대 뉴스 클립, 1980년대 경제 분석 보고서까지 시간 순으로 정리하며 하나하나 꼼꼼히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기억하던 내용들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가난한 농업 국가, 원조에 의존하는 나라, 산업 기반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후진국. 서구 전문가들의 평가는 하나같이 똑같았죠. 가능성이 없다, 희망이 없다,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나라다. 그런데 1970년대 자료로 넘어가면서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출 통계 그래프였습니다. 곡선이 비정상적으로 가팔랐습니다. 1962년 수출액이 고작 5천만 달러 수준이던 나라가 1977년에는 100억 달러를 돌파했더군요. 15년 만에 200배 성장이라니 저는 솔직히 처음에 데이터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혹시 누군가 숫자를 잘못 입력한 게 아닐까 싶어서 다른 자료들과 교차 확인까지 해봤습니다. 그런데 틀리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정확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 아카이브를 추적해봤습니다. 1970년대 기사들 중에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있더군요. 한국이 조선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기사 말미에 서구 전문가의 코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배 한 척 제대로 만들어 본 적 없는 나라가 무슨 조선 산업이냐. 이건 무모한 도전이다. 자동차 산업 진출 소식을 다룬 기사에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는 나라가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실패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그 시절이라면 똑같은 평가를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기록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산업에 뛰어든 지 10년도 안 돼서 한국은 세계 수주량 상위권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였죠. 서구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었던 일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넘기는 손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제조업 성장률 데이터를 다시 면밀하게 분석해봤습니다. 경이로운 숫자들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공장 몇 개 짓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발과 신발 같은 경공업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더니 곧바로 섬유 산업으로 확장했고 그 다음엔 철강, 그 다음엔 조선, 그 다음엔 가전제품과 전자산업으로 단계를 밟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정해진 순서대로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연의 연속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체계적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우연히 성장한 게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구 전문가들이 비웃고 불가능하다고 단정짓는 그 시간 동안 이 나라는 묵묵히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간과한 게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게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는 분명히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저는 서재 창밖으로 보이는 런던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 얕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제대로 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1997년 12월, 전 세계 뉴스가 한국발 소식으로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IMF 구제금융
국가 부도 직전, 외환 보유고 바닥,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런던 금융계에서도 한국 이야기로 떠들썩했죠. 동료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후발국이 너무 빨리 달리면 언젠가 넘어지게 돼 있어. 솔직히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봤던 그 활기찬 도시가 이제 곧 무너지겠구나.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지는 나라에서 나올 법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기업 구조 조정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속도로요. 부실 기업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살릴 수 있는 기업들은 빠르게 체질 개선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보통 이런 구조 조정은 몇 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 노동자 반발, 사회적 갈등 때문에 질질 끌리기 마련이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집에 있는 금부티를 들고 나와서 나라 빚을 갚는 데 보태겠다고요? 결혼 반지를, 돌반지를, 금목걸이를 기꺼이 내놓는다고요? 서구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영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전 국민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약 350만 명이 참여해서 227톤의 금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금을 모은 게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나라의 진짜 저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금속이 아니라 의지를 모은 것이었습니다. 나라를 살리겠다는 국민들의 의지 말입니다. 경제학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저는 이론으로 국가 경제를 분석해 왔습니다. 외환 보유고, 무역수지, 금리, 환율, 이런 숫자들로 나라의 운명을 예측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제가 배운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의 힘, 위기 앞에서 뭉치는 국민성, 이런 건 그래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힘이었습니다.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체질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정보기술, 통신 분야로 과감하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다른 나라였다면 외환 위기의 충격에서 회복하는 데만 10년은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회복이 아니라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위기에서 무너지는 나라가 있고 위기에서 더 강해지는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은 분명히 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은 정부도 아니고 기업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국민들이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자기 것을 내놓을 줄 아는 국민, 함께 이겨내겠다는 의지로 뭉치는 국민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러웠습니다. IMF 위기를 넘긴 한국이 어디로 향하는지 저는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신반의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이나 빠른 구조 조정은 인상적이었지만 그게 진짜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위기를 넘기는 것과 선두에 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냉정하게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경제학자는 감동이 아니라 결과로 판단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시장 점유율 보고서를 받아들었을 때 저는 숫자를 2번, 3번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메모리 반도체의 절반 이상이 한국산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미미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한국은 그저 뒤따라가는 후발주자에 불과했죠.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있었습니다. 조선 산업 수주 통계도 확인해 봤습니다. 세계 1위였습니다. 1970년대에 서구 전문가들이 비웃던 바로 그 산업에서 한국은 세계 정상에 올라 있었습니다. 배 한 척 제대로 만들어 본 적 없다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선박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 LNG 운반선, 해양 플랜트까지 가장 기술력이 필요한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또 어땠습니까? 한국 자동차가 유럽 도로를 달리고 미국 시장을 파고들고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없어서 실패할 거라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한국 자동차 브랜드들이 글로벌 판매량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런던 거리에서도 한국 차를 심심찮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던 1997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선두에서 이끄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청을 받아 조립하던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설계하고 기술을 주도하는 나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기술 특허 통계를 확인해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국제 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남의 기술을 빌려 쓰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연구개발 투자 비율도 확인해봤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최상위권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많이 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국가 전체가 미래 기술에 투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내일의 경쟁력을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단순한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산업 주도권의 이동이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움직이고 있었고 한국은 그 흐름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배우던 나라가 가르치는 나라가 됐습니다. 100년이 걸릴 거라고 했던 일을 한국은 반세기도 안 돼서 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한국은 하청국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설계자가 됐습니다. 세계 산업의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는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이 위기에 강하다는 건 IMF 때 이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일회성인지 진짜 체질인지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운이 좋아서 한번 넘긴 건지 아니면 정말로 위기 대응 능력이 탁월한 건지 확인하려면 또 다른 시험대가 필요했죠. 그리고 그 시험대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집어삼켰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유럽 은행들이 휘청거렸으며 세계 경제가 공포에 빠졌습니다. 선진국들도 흔들렸습니다. 영국도 예외가 아니었죠. 저는 런던에서 그 혼란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수십 년간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금융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물론 한국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했죠. 하지만 회복 속도가 남달랐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아직 수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반등하고 있었습니다. IMF 때와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위기가 오면 빠르게 정렬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남들보다 먼저 빠져나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학습된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더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공포에 빠졌습니다. 국경이 닫히고 공장이 멈추고 사람들이 집 안에 갇혔습니다. 선진국들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하고 의료 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몰리고 정부들은 갈팡질팡했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그 혼란을 지켜보며 걱정이 앞섰습니다. 세계가 어디로 가는 건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진단검사 시스템을 며칠 만에 구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빠르고 안전하게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확진자 동선을 신속하게 추적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은 질서 있게 협조했습니다.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을 때도 빠르게 공적 마스크 제도를 도입해서 안정시켰습니다. 서구 언론들이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대응을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체계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혼란에 빠져 허둥거릴 때 한국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고 그것을 신속하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정부, 의료진, 기업, 국민이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IMF 때 금 모으기 운동을 떠올렸습니다. 위기 앞에서 뭉치는 국민성, 그게 또다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상위권이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의약품까지 세계가 한국에 의존하는 분야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한국은 오히려 입지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나라는 위기에서 강해집니다. 한두 번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체질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가 흔들릴 때 한국은 정렬합니다.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하고 두려움 속에서도 냉정하게 대응합니다. 선진국이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국제학회에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5년간 참석해온 개발경제학 컨퍼런스에서 말입니다. 예전에는 한국 이야기가 나오면 그저 흥미로운 사례 정도로 취급됐습니다. 아시아의 신흥국 중 하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 그 정도였죠. 그런데 201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연구하겠다고 나서는 학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개발도상국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 모델을 배우겠다며 찾아왔습니다. 모방의 대상이 바뀐 겁니다. 예전에 개발도상국들이 벤치마킹 하던 나라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같은 전통적인 선진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을 연구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야말로 가장 최근에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선진국이 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전쟁 폐허에서 시작해서 한 세대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된 사례는 인류 역사에서 유일무이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의 산업화 전략을 배우러 왔습니다. 중앙아시아, 중동, 남미에서도 한국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코이카라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기관이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역전이었습니다. 산업 분야에서도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제조 시스템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공장 자동화 기술, 생산 관리 시스템, 품질 관리 노하우까지 한국이 축적한 제조업 역량이 통째로 수출 상품이 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독일이나 일본에서 기술을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의 기술을 배우려는 나라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K-팝이라는 대중음악이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K-드라마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된 콘텐츠가 됐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했을 때는 세계 영화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비영어권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건 아카데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문화 강국이 된 겁니다. 제조업과 기술력만으로도 대단한데 문화 콘텐츠까지 세계를 석권하다니요. 저는 그제야 한국의 성장이 단순히 경제적 성공에 그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소프트 파워까지 갖춘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되고 있었습니다. 방위산업 수출 소식도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한국산 전투기, 자주포, 장갑차가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에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가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으로 인정받으면서 말입니다. 저는 영국 국방 전문가들이 한국 무기 체계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읽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던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가 됐습니다. 경제, 기술, 문화, 국방까지 전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정상급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모방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자체가 모델이 된 겁니다. 저는 25년간 국가의 흥망성쇠를 연구해왔지만 이런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2021년 7월, 저는 평소처럼 아침에 뉴스 브리핑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UN 무역개발회의 소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공식 변경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964년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이래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바뀐 나라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국이 최초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화면을 응시하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1953년 전쟁이 끝났을 때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2021년에 공식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차에 70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00년은 걸릴 거라고 했던 일을, 아니 솔직히 영원히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일을 한국은 해냈습니다. 반세기도 안 되는 시간에 말입니다. 100년은커녕 반세기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장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작성했던 한국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원 부족, 기술 부재, 자본 결핍, 구조적으로 자립 불가능한 국가. 저는 그 문장들을 천천히 다시 읽어봤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25년간 국가의 흥망성쇠를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이렇게 크게 틀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GDP 순위를 다시 확인해봤습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나라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긴 나라는 손에 꼽습니다. 인구와 소득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나라를 30-50 클럽이라고 부르는데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이 클럽에 가입한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다음이었습니다. 국방력 순위도 확인해봤습니다. 세계 6위권이었습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분단 국가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대단한 군사력이었습니다. 첨단 무기 체계를 자체 개발하고 방위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키워낸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한국은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챙기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기술력 지표들도 모두 세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까지 주력 산업 대부분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도 세계 최초로 이뤄냈고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였습니다. 특허 출원 건수, 연구개발 투자 비율 모두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서구 언론의 평가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BBC는 한국을 아시아의 문화 강국이라고 불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기술 혁신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 경제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60년 전 그들이 원조 의존, 국가, 자립 불가능하다고 썼던 바로 그 언론들이 이제는 한국을 찬사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이 저를 설득했습니다. 제가 틀렸고 한국이 옳았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었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 그것도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선진국입니다. 저는 25년간 국가의 흥망성쇠를 연구해왔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원조를 받았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고 선진국의 자본이 들어가고 전문가들이 파견되어 자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스스로 선진국이 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원조에 의존하다가 결국 자립하지 못했고 일부는 성장하는 듯하다가 중진국 함정에 빠져 더 이상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한국처럼 최빈국에서 선진국까지 완주한 나라는 인류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뭐가 달랐던 걸까요? 다른 나라들은 실패했는데 왜 한국은 성공했을까요? 저는 25년간 모아온 자료들을 다시 펼쳐놓고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 그리고 8가지 결정적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교육에 대한 집념이었습니다. 한국 부모들은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했습니다. 가난한 시절에도 자녀만큼은 대학에 보내겠다는 집념이 온 나라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학 진학률을 기록하게 됐고 고급 인력을 대량으로 배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사람이 곧 자원이었습니다. 둘째, 산업정책의 일관성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다시 첨단 기술 산업으로 단계별 발전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큰 방향은 유지됐습니다.
이런 장기적인 안목과 일관성이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됐습니다. 셋째, 위기 대응 속도였습니다.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까지 한국은 위기가 올 때마다 놀라운 속도로 대응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인식하고 과감하게 결정하고 신속하게 실행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우왕좌왕할 때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넷째, 기술 투자에 대한 과감함이었습니다. 한국은 연구개발에 국내 총생산의 상당 부분을 쏟아부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 비율을 수십 년간 유지했습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미래 경쟁력을 위해 투자하는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국민의 단결력이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힘을 보탰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국민성은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힘이었습니다. 여섯째, 수출 중심 전략이었습니다. 내수 시장이 작은 한국은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품질을 높이고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 기업들은 세계 어디서든 경쟁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일곱째, 기업가 정신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조선, 자동차, 반도체 모두 처음에는 무모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끝내 해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여덟째, 민주주의와 질서의 공존이었습니다. 한국은 경제 성장과 함께 민주화도 이뤄냈습니다. 독재로 성장한 뒤 무너진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자유와 질서가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구조적 성공입니다. 운이 좋아서 된 게 아니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25년간 숫자를 믿어왔고 그 숫자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포기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강한 나라입니다. 데이비드 톰슨 25년간 국가의 흥망성쇠를 연구해온 영국의 국제개발경제학자입니다. 195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낮았습니다. 서구 전문가들은 100년이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톰슨 역시 그 판결에 서명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해냈습니다.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조선 수주량 세계 1위, GDP 세계 10위권, 국방력 세계 6위권, 그리고 2021년 UN 무역개발회의 역사상 최초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100년은커녕 반세기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톰슨은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틀렸다고. 교육에 대한 집념, 산업정책의 일관성, 위기 대응 속도, 기술 투자의 과감함, 국민의 단결력, 수출 중심 전략, 기업가 정신, 민주주의와 질서의 공존. 이 8가지가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저도 많은 걸 느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얼마나 힘든 시절을 견뎌내셨는지, 그 희생 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기시고 새마을 운동에 참여하시고 IMF 때 금반지를 빼셨던 분들, 그분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게